코로나19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히려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10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거고요. 국가별로 2차 확산이 1차보다 높아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검사를 몇 명을 해서 한 명의 환자를 찾아냈느냐가 중요합니다. WHO는 최소한 10% 미만 5% 미만이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2차 확산이 나오면서 주에 따라서 10%가 넘게 나오는 주들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거의 50%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기가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월드오메타에 들어가면 이제 잘한 나라, 성공한 나라의 모범 세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과 베트남, 독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학적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발생 상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조금 전에 김진용 과장님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가 잠복기 때도 바이러스가 나오고 회복기 때도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 했고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 발표했던 논문들입니다. 역학적 특성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던 것이 잠복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평균 약 5일이고 범위는 0에서 24로 굉장히 깁니다. 보통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해도 2에서 14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일을 지금 해외에서 온 사람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도 아주 드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리얼 인터벌이죠. 우리가 증상 간격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제 평균 약 4일 정도입니다. 증상 간격이 짧으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4일에서 8일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 재생산수입니다. 이제 인터벤션이 없을 때 측정하는 R0와 이후에 나온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온 것과 이후가 좀 다르지만 1.4에서 2.5 정도 R0를 측정하고 있고 논문마다 굉장히 이제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인터벤션이 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RT는 1 이하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발병률입니다. 어택 레이트는 초기에 중국 연구에서는 이제 1000명당 3명 뭐 이 정도였지만 미국의 2차 발병률을 보면 가족에서는 10.5%, 일반 인구에서는 역시 비슷하게 이제 1000명당 4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성인에서 더 높다. 물론 이제 소아가 접촉이 적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무증상 감염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이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때 전파하는 것을 전증상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환자 중에 무증상 환자가 얼마냐 하는 부분도 어떻게 광범위하게 역학조사하고 검사했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 79개의 연구 메타 분석에서는 20%다라고 했는데 선별검사하고 추적을 잘한 연구만 골라서 보면 한 31%다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환자 중에 증상 전 환자한테서 감염된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어떻게 연구했냐에 좀 다르지만 처음 초기 중국 연구에 의하면 12.1%.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증상 전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을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 연구에 보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럼 무증상 환자의 감염 전파력이 증상이 있는 환자의 감염 전파력하고 똑같으냐?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무증상 환자의 감염 전파력은 증상 환자보다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렐러티브 리스크가 0.35 정도. 로 나와 있고 그러면 무증상 또는 전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는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증상 발현 5일 전부터 전파력 있는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논문인데요. 시애틀 요양병원에서 증상 발생 한 5일 전까지도 포지티브 컬처가 되는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는 것이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감염입니다. 이제 바로 어제에도 재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례가 미국에서 보고가 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회복 후에 다시 감염되는 건데 진단 기준이 사실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재감염이라고 하려면 이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러면 감염 후에 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재감염이 되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감염 직후에 중화항체가 생성되지만 감염 후에 한두 달 지나면 또 항체가가 감소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감염이 있는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재감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90일 이후에 보통 재감염이 보고되고 있고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 후에 면역 기간이 약 45주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재감염의 첫 보고는 이제 8월에 홍콩에서 이제 4.5개월 정도 후에 재감염됐다는 보고가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6개 나라에서 한 6개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두 케이스가 좀 더 추가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재감염으로 사망한 케이스는 없었는데 이제 엊그제 사망한 케이스도 미국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 현황인데 최근에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랑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아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뭐 디지즈 프레젠테이션이나 트랜스미션 이런 부분 거의 이제 같고요. 다른 부분이 잠복기가 코로나19가 좀 더 길다, 인플루엔자가 좀 더 짧다는 거고 시리얼 인터벌도 인플루엔자가 좀 더 짧죠. 그러니까 더 빨리 전파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 전 전파도 가능한데 인플루엔자는 증상 전 전파가 주로 메이저 드라이버라는 거고 R은 코로나19가 좀 더 높다. 그리고 아이들이 걸리는 거가 코로나19에서는 좀 낮은데 인플루엔자는 오히려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아이들한테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시비한 인펙션의 비율, 크리티컬한 인펙션의 비율도 봤을 때도 인플루엔자보다 코로나가 더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어 인펙션의 리스크 팩터를 봤을 때 코로나19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인플루엔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임신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크루드하게 모탈리티 레이쇼를 봤을 때, 즉 이제 사망을 이제 보고된 케이스 나는 걸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는 이제 3에서 4%, 인플루엔자는 0.1% 정도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훨씬 더 심각하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현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물론 이제 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에서 18절기에는 이제 사망한 사람이 약 2,700명 정도였습니다. 이제 영국의 스페인 독감에서 2차 웨이브가 이제 인플루엔자 시즌을 맞으면서 한 5배 정도 높아졌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AMA에서 어떻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같이 오르는 것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멀티플렉스 PCR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걸 보면 남반구의 인플루엔자가 그럼 어땠냐라고 봤을 때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모두 다 기존의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실제로 유행이 없이 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칠레하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는 뭐 거의 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파라과이, 사우스 아프리카 모두 다 기존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관리 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감염병 관리 원칙 3가지입니다. 병원체 관리하고 전파 과정을 차단하고 숙주 관리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19는 가장 중요한 게 전파 과정의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가 일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염 재생산수는 PCD
즉 감염될 확률, 접촉자가 환자를 만났을 때 감염될 확률, 그다음에 실제 접촉하는 횟수, 그다음에 감염자들의 전파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PCD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감염 관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P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C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D를 줄이기 위해서 방역 당국에서 접촉자 추적과 검사,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전파율이고 이게 D인데, 이게 D고 이게 P하고 C를 곱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R을 줄이려면 이거 R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 3.5까지 갔는데 R이 떨어져서 여기가 1입니다. 1 밑으로 내려오려면 열심히 방역 당국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시 P하고 C를 같이 다 줄여야지만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 하는 컨텀맵이고요. 비약물적 조치로 우리가 사람 보호로 하고 환경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적 조치를 거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타미플루 우리나라에서 인구 20%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비축을 하고 있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도치 않게 이제 야당에서 전국민 예방 접종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정이 된 게 취약계층 105만 명한테 추가 예방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한 성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의료진이라든지 돌봄 노동자, 또 만성질환자, 신장투석자 이런 분들이 접종을 받아야 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DB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고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접종의 효율화, 중복 방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오히려 확산 중이다.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같이 호흡기 전파 관리가 중요하고 코로나는 전파력이 높고 중증도 치명률도 높고 인플루엔자는 빠르게 전파하는 대신에 중증도는 낮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비약물적 전파 차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PCD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인플루엔자는 약물과 비약물적 조치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응원과 지지, 연대로 우리가 백신을 삼아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